어느 날 갑자기 정말 당신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당신의 미국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와,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그렇죠. 이 무슨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 같지만 최근에 미국 상원에 발의된 한 법안이 바로 이런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바로 이 문제, 배타적 시민권 법안의 모든 것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 법안이 대체 뭔지, 법적으로 실현 가능한 이야기인지, 그리고 만약 현실이 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뒤흔들게 될지 지금부터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법안 정식 명칭은 Exclusive Citizenship Act of 2025인데요. 공화당의 버니 모라노 상원의원이 발의했습니다. 네, 모레노 의원. 그 목표는 아주 선명하고 어떻게 보면 좀 단호하죠. 미국 내에서 이중국적을 원칙적으로 그냥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와, 그 단호함이 정말 무서울 정도인데요. 법안이 작동하는 방식을 뜯어보면 더 그렇더라고요. 맞습니다. 현재 이중국적을 가진 미국 시민한테 딱 1년의 시간을 주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외국 국적을 포기하든가 아니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든가. 만약에 1년 안에 아무것도 안 하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부분인데 선택을 강요하는 것에서 그치질 않아요. 네. 만약 1년 안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잖아요? 그럼 법안은 그 침묵을 그냥 미국 시민권 포기 의사로 간주해버립니다. 자동으로요. 네, 자동으로요.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선택하지 않음이라는 어떤 부작위가 곧 포기라는 행위가 되어버리는 아주 공격적인 조항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그 말은 정부가 개인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그냥 당신은 이제 미국인이 아닙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법안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와, 정말 충격적이네요. 모레노 의원은 대체 어떤 명분으로 이런 법안을 내놓은 건가요? 자료를 보니까 미국에 대한 유일하고 배타적인 충성, 이 말을 계속 반복하던데요. 그렇습니다. 그의 논리는 그거예요. 이중국적이 분열된 충성심을 낳고 이게 결국 국가 안보나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아, 충성심. 네. 그래서 미국 시민이 되려면 전부 아니면 전무, 오롤 나승이죠. 오직 미국에만 충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아주 강렬하고 애국적인 메시지처럼 들리죠. 네, 딱 듣기에는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미국을 최우선으로. 그렇죠. 하지만 당신이 보내주신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 자료들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거의 만장일치에 가깝죠. 반응이 그냥 미지근한 정도가 아니라 도착 즉시 사망, 그러니까 dead on arrival이란 표현까지 썼어요. 이 법안이 의회에 제출된 순간 이미 죽은 목숨이라는 건데 대체 어떤 거대한 헌법적 장벽에 부딪힌 건가요? 바로 미국 헌법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 중 하나랑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원칙이죠? 수십 년에 걸쳐서 대법원이 일관되게 확인해온 원칙인데요. 바로 정부는 개인의 자발적인 포기 의사 없이는 시민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 자발적인 포기 의사. 네. 시민권은 정부가 그냥 줬다 뺐었다 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이 아니고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라는 거죠. 아, 그 원칙을 확립한 결정적인 대법원 판례들이 있었죠. 자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게 1967년에 아프로임 대 러스크 사건이었어요. 맞습니다. 이 사건 배경이 꽤 흥미롭던데요. 네,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베이스 아프로임이라는 폴란드 출신의 귀화 시민이 있었어요. 네. 그가 이스라엘 총선에서 투표를 했는데 당시 미국 법률은 외국 선거에 참여하는 걸 시민권 포기 행위로 규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그의 시민권을 박탈하려고 했군요. 그렇죠. 법대로 하려고 한 거죠. 하지만 대법원이 그걸 막아선 겁니다. 단순히 법조항이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가장 중요한 권리인 시민권을 마음대로 빼앗을 수는 없다. 이렇게요? 정확합니다. 당시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를 근거로 의회는 시민권을 파괴할 권한이 없다고 그냥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와, 강력하네요. 네, 정부가 너는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더 이상 시민이 아니야 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세운 겁니다. 이 판결 하나로 기존의 법 체계가 완전히 뒤집혔죠. 그리고 1980년에 벤스 대 테라사스 판결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요? 맞아요. 의도의 문제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의도요? 네, 테라사스 판결의 핵심은 이겁니다. 정부가 시민권을 박탈하려면 그 개인이 특정 행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통해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려는 구체적인 의도를 가졌다는 걸 명백하게 입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입증까지 해야 한다. 그렇죠. 법률로 아마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의도를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겁니다. 법률 전문가들이 왜 도착 즉시 사망이라고 단언하는지 아시겠죠? 이 법안은 사법부의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거의 60년 가까이 쌓아올린 법리를 단 하나의 법안으로 무너뜨리려는 시도나 마찬가지군요. 그런 셈이죠. 알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법안이라는 건 명확해졌네요. 그런데 말이죠. 잠시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이 법안이 기적적으로 통과됐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와, 상상만 해도 좀... 그렇죠. 자료들을 보니까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현실 세계에서는 그야말로 대혼란, 거의 뭐 행정적인 재앙이 펼쳐질 거라고 하던데요. 재앙이라는 표현이 절대 과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다른 국가의 주권과 충돌하는 문제가 생겨요. 주권 충돌이요? 네.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 같은 국가는 헌법으로 자국민의 국적 포기 자체를 허용하지 않아요. 아, 포기가 안 되는군요. 네. 그럼 아르헨티나계 미국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 법을 지키려면 아르헨티나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데 아르헨티나 법이 그걸 막고 있으니 이건 뭐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강요당하는 셈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국적 포기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고 하죠. 1년이라는 시간은 터무니없이 짧고요. 네, 맞아요. 필리핀, 멕시코, 인도 많은 국가가 국적 포기에 수많은 서류에, 인터뷰에 또 긴 대기 시간을 요구합니다. 법안이 정한 1년 안에 이 모든 절차를 마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결국 다른 나라의 행정 절차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미국 시민이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아주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불합리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 법안 때문에 정말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룹도 있더라고요. 읽으면서 가장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바로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의 자녀들입니다. 아, 그 부분이 정말 이 법안의 맹점을 제대로 보여주죠. 네. 예를 들어서 미군 부모가 독일에서 복무 중에 아이를 낳았다고 쳐요. 그럼 그 아이는 미국 시민권과 함께 독일의 속지주의에 따라서 독일 국적도 갖게 될 수 있거든요. 아, 태어난 곳 법에 따라서. 네. 즉 부모가 국가에 봉사하는 동안 태어난 아이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중 국적자가 되고 이 법안에 따르면 잠재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셈이네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죠. 이 법안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 규모도 상상 이상이던데요. 추정치가 적게는 수십만 명에서 많게는 1,000만 명, 심지어 이중국적 취득 자격이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4천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한테 1년 안에 국적을 선택하라고 통보하고 그 절차를 관리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그 행정적인 비용과 혼란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법적으로도 위태롭지만 현실적으로도 작동 불가능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셈이죠. 특히 당신이 보내주신 한인 언론 기사들은 이 문제가 한인 사회에 얼마나 더 구체적이고 첨예한 딜레마를 안겨주는지 잘 보여주더라고요. 그렇죠. 단순히 국적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기사들을 종합해보면 한인 사회는 크게 세 그룹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세 그룹이요? 첫 번째는 미국에서 태어난 이른바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입니다.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라면 본인 의사랑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두 나라 국적을 다 갖게 되는데 이 젊은 세대가 가장 먼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거죠. 특히 남성들의 경우는 한국의 병역 의무랑 얽혀서 훨씬 더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요. 바로 그게 두 번째 그룹입니다. 현행 한국법상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남성은 만 38세가 될 때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모레노 법안은 1년 안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잖아요. 한쪽에선 포기하지 마라, 다른 쪽에선 포기해라. 말 그대로 법과 법 사이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법률적 미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와, 정말 진퇴양난이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하던 65세 이상 동포분들의 계획도 완전히 틀어지게 되겠군요. 네, 그분들이 세 번째 그룹입니다. 현재 한국은 65세 이상 동포들에게는 예외적으로 복수 국적을 허용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고국에 돌아가서 여생을 보내면서 의료보험 혜택 같은 걸 받기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하고 계시죠.
그런데 모레노 법안은 이 다리를 그냥 끊어버리는 겁니다. 수십 년간 미국 사회에 기여한 이들의 마지막 선택지마저 빼앗아가는 셈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비판이 많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미국 정치권의 일각에서 이렇게 이중국적의 문을 닫으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바로 그 순간에 한국에서는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두 대의 기차 같아요. 아주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죠. 이재명 대통령이 재외동포의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55세나 45세 등으로 더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령을 더 낮춘다고요? 네, 이건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를 더 이상 떠난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 즉 글로벌 네트워크로 보고 그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와, 한쪽에서는 이중국적을 분열된 충성이라는 위협으로 보고 없애려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글로벌 네트워크라는 기회로 보고 오히려 확대하려고 한다. 그렇죠. 국적과 정체성을 바라보는 이 두 시각의 충돌 자체가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야기의 핵심인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국적을 제로섬 게임으로 보느냐 아니면 포지티브섬 게임으로 보느냐의 근본적인 철학 차이죠. 자, 그럼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법안 헌법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는 행정적 재앙이고 외교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합니다. 네, 총체적 난국이죠. 이렇게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법안을 대체 왜 발의한 걸까요? 이건 진지한 입법 시도라기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정치적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바로 그 지점인 것 같고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법안은 실제 통과를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그 자체로 아주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 상징적 행위라는 거죠. 상징적 행위. 네, 특정 지지층, 특히 이민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가진 유권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당신들 편이다. 우리는 진짜 미국을 지키려고 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입법 가능성과는 별개로 충성과 국적이라는 의제를 정치 담론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노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향후 더 큰 정치적 그림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더군요. 예를 들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를 대비한 일종의 정책 예고편이라는 시각 말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잠재적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할 수도 있는 출생 시민권 폐지론이나 이민정책 강화와 같은 더 큰 그림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거죠. 더 큰 그림의 일부. 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국 시민의 자격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앞으로 더 강경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여론의 기반을 다지는 작업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배타적 시민권 법안이라는 하나의 법안을 통해 이중국적을 둘러싼 복잡하고도 거대한 논쟁의 지형도를 살펴봤습니다. 네, 요약하자면 겉보기에는 매우 극단적이고 단호한 법안이지만 그 이면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헌법적 원칙과 해결 불가능한 현실적 문제들이 버티고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 좌초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치적 선언에 가깝다는 결론이고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은 결국 시민권과 정체성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의 충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시각이요? 하나는 시민권을 단 하나의 국가에 대한 배타적 충성, 마치 깨트릴 수 없는 서약처럼 여기는 시각입니다. 네. 다른 하나는 한 개인의 복잡한 역사와 가족관계, 그리고 삶의 여정이 녹아있는 다층적인 정체성의 표현으로 보는 시각이죠. 이 법안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법 조항 몇 개를 바꾸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전 세계의 인재들과 깊이 연결되어서 돌아가는 이 시대에 미국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이 법안처럼 배타적인 단일 정체성을 강요하는 시도가 계속된다면 우리가 치러야 할 진짜 비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법적인 혼란을 넘어서 이 사회가 잃게 될 문화적 풍요로움과 경제적 역동성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